은숙이는 남편 병간호를 하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요즘은 색다른 기쁨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은숙의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고를 당하여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은숙의 남편은 무녀동남 외아들로서 은숙이와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전신마비로 병석에 누운 지도 어언 4년이 그런 남편이 안타깝기도 하고 얄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남편을 외면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기도 하였다. 외아들로 자란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불임 판정을 받은 후 고아원에서 입양해 온 것이었다. 남편은 학창시절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 성격으로 거칠게 변했다고 하였다. 은숙이 결혼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툭하면 가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인 명규는 입양한 아들을 귀하게 키웠다고 들었다. 명규는 아내가 병으로 숨지고 나서도 아들이 엄마의 부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을 걱정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다고 했다.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건달처럼 지내다가 명규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머리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단숨에 합격한 것이었다. 은숙은 남편의 출생에 대해 집착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결혼 후 생활에만 성실하게 해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산산이 부셔졌다. 결혼 후에 하루가 멀다고 술에 취해 들어왔고 온라인 게임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남편의 월급 중 반 이상을 게임에 쓰기 시작했다. 은숙은 아마도 시댁 살림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이 어려웠으면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남편과 이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상한 명규가 옆에 있다는 것이다. 아내와 상처하고 홀로 사는 명규는 그녀를 자상하게 살펴준다. 그리고 남편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가장이기도 하지만 읍내에서 자영업으로 베이커리 체인점과 편의점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서도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 은숙이 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도 업무 차 시청에 자주 들렀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남녀를 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어쩌면 결혼하게 된 동기도 명규 때문이고 남편을 떠날 수 없는 것도 명규와 먼저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명규는 상처한 지도 10년이 지났건만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명규는 곧 50이 되는데 은숙이 볼 때 명규 정도면 재혼해서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명규는 혼자 사는 것도 운명이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은숙은 남편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명규를 생각할 때 늘 짠하다. 머리카락은 팥뿌리처럼 하얘졌지만 아직도 훤칠한 이목구비와 건장한 체구, 몸 관리를 잘 해 뱃살도 없다. 그리고 언제나 매너 있고 긍정적이어서 지인들로부터 호감을 받는데도 다른 여자를 맞이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이 없는 것이다. 시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탓에 은숙은 명규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극진하게 간호하는 그녀를 생각하는 또 다른 남자와의 동거 생활이었다. 명규는 집안에서 남자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꼼꼼하게 한다. 은숙은 집안일을 하면서
점점 명규를 의식하게 되었다. 집안에서 명규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면서 뒤통수가 따가울 때가 있다.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면 명규의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를 여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에 많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은숙은 한 번 한 결혼 생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은 아내,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적처럼 남편이 지금이라도 병상에서 기적처럼 짠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명규가 그녀의 수고로움과 외로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30이 다 되어 남편 병수발에 지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명규가 옆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하지만 명규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는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애써 밝게 지내려고 하는데 말이다. 은숙은 잠을 못 이루고 헤매는 밤도 늘어갔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명규는 아들의 몸 상태보다는 며느리를 염려하는 말이었다.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해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내 몸이 걱정되는구나.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아버님 명규의 애정이 담긴 말과 온화한 눈빛은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명규는 자신의 말에 눈웃음을 짓는 며느리 은숙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답답하면서도 뿌듯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규에게 예의를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오래전에 세상을 달리한 아내가 생각났다. 그의 아내도 그녀처럼 맑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애되어 보이면서도 나긋한 며느리의 자태. 그는 아들이 장가 하나는 참 잘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은숙은 자상하고 매너 있는 명규에게서 요즘 느끼한 시선을 느끼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온 은숙은 무척 피곤했다. 잠깐만 등을 붙이고 나서 샤워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그녀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든 시각에 그녀의 방문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 아가, 내일 바쁘니?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명규였다. 은숙은 종일 근무에 계속되는 병간호 탓인지 방문 밖에서 명규가 자기를 부르는 지도 모르고 고나게 잠이 들어 있었다. 이민우가 그녀를 또 다시 불렀다. 예, 내일 내가 해줄 일이 있는데. 은숙은 잠에 깊이 취한 상태이기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명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결혼식 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봐요. 며느리 잘 들였네 하고 칭찬을 들었다. 며느리는 실력도 좋지만 외모 또한 출중하다. 이런 며느리가 남편과 깨볶는 신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는 가볍게 코를 골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좀 일어나봐 하고 다시 말했지만 매일매일이 과로 상태인 며느리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아들이 병원 생활을 하게 되자 처음에는 사돈도 병문안을 왔다. 하지만 투병 생활이 길어지자 사돈, 어른이 며느리를 데려간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고 명규와 같이 살고 있는 예쁜 며느리가 지금 내 앞에서 자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쁜 며느리에게 기쁨을 줄까 생각하며 며느리 옆에 살짝 누웠다. 그때 며느리의 입에서 여보, 너무 좋아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며느리는 꿈속에서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건강한 성인이 남편과 한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으니
꿈에서 만나고 있나 보다. 그때 며느리는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모르겠다. 잠시 뒤척이더니 내 목덜미를 끌어안은 며느리에게 나는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30이 다 된 며느리, 혼자 된 지 10년이 넘는 호래비는 서로를 달래주고 있었다. 은수가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줘. 명규의 간절한 말에 은숙이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도 평소에 명규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아버님, 그렇게 제가 좋으세요? 당연하지. 아가야, 은숙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가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평생 함께 살고 싶은 남자로 받아들이고 싶을 정도로 측은했다. 은숙은 힘든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꼈고 명규의 자상함에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다. 명규와 이런 일이 있다니. 하지만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은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들은 정말 안 됐어요. 아까 병원에서 들었는데 이달을 못 넘긴대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저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은숙이와 명규는 한 방을 썼다.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은숙이는 명규를 밀어낼 생각이 없다. 입양한 아들을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명규, 그리고 지난날 자는 체하며 아버님을 불러들인 나를 달래준 귀여운 명규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규에게서 남편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느낀 것도 감사한 마음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허락해 주었다. 그로 인해 명규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은숙의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다. 슬픔 속에 장례를 마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 명규와 은숙이는 한동안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아들의 사후 관리를 다 마친 후 명규는 은숙이에게 청혼했다. 은숙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명규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때 은숙이는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아버님이 제 방에 들어온 날 사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자는 체한 건 다 연기였어요. 라고 했다. 명규는 사실 며느리가 잠드는 지 매일 며느리 방문 앞을 서성였다고 고백했다. 그 두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대로 살기가 뭐해. 은숙은 근무지 변경을 요구했고 살던 지역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았다. 명규는 운영하던 가게 2군데를 정리하고 이사한 지역의 작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게 되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혹여 누가 둘이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부부예요 라고 하고 웃을 뿐이었다. 그 둘은 더 이상 배우자를 먼저 보내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끔찍하게 챙겨준다. 누가 당신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둘 사이에 예쁜 아이 하나 낳아서 물고 빨며 키우는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 안녕하세요. 딸이 둘 있는 50대 후반의 아저씨입니다.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2딸을 낳아서 오붓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10여 년 전에 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사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딸을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는 게 아내와 2딸들에게 할 수 있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면서 살아왔고 딸들도 잘 커서 첫째는 몇 년 전에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다 보니 젊었을 때부터 공사장을 전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크레인을 면허증을 땄고 일이 있으면 장기간 집에 못 들어오면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벌었기 때문에 지방이지만 좋고 큰 아파트에서 2딸이랑 살았고 첫째는 엄마의 빈자리를 챙기면서 동생을 잘 보필했습니다.
첫째가 시집을 가고 둘째랑만 살고 있었는데 딸은 남자친구가 있기는 했지만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1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딸이 아는 언니가 있는데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이 언니 집 딸보다 나이가 10살가량 많았는데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하고 딱히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길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없었고 이혼 후에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과 매번 다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는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우리 집이 크고 첫째 방이 비어져 있는 걸 알고는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외간 여자를 들이는 게 좀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같이 있다 보면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출장이 많다 보니 집에 있는 날도 많지 않고 딸이 혼자 있으며 아무래도 위험하니 딸 아이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는 제가 있는 날 짐을 싸서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등의 캐리어 2개였고 큰 딸이 쓰던 방에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보는데 조금 설레기는 했습니다. 딸이 언니라고 부르지만 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저랑은 20살이 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아버님 하면서 불렀지만 솔직히 밖에서 만난 사이라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들어오면서 어색하기는 했지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우리 딸도 지 엄마를 닮아서 예쁜 편이기는 한데 그녀도 참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 게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짧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눈이 호강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딸의 친한 언니이니 딱 예쁘다 정도까지였지 이성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고 감사하다며 음식을 시키고 술을 함께 가볍게 마셨습니다. 딸과도 가끔씩 둘이 술을 마시고는 했는데 한 사람이 느니 그것도 괜찮더군요. 가볍게 맥주 몇 병 마시고 둘이 놀라며 자리를 비해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술도 조금 취해서 그런지 그녀의 첫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설레었습니다. 딸도 집에서는 짧은 옷들을 입고 있는데 그녀가 입었던 짧은 옷이 생각나니 이 나이에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그녀를 떠올리며 간만에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할 만한 위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이 없어서 며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딸도 그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야 돌아왔지만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몇 마디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싹싹한 편이라 그런지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음료 등도 챙겨주면서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며칠 뒤 지방으로 2주간 출장을 갔고 항상 출장을 가면 혼자 생활할 둘째가 걱정됐는데 전화를 하면 그녀와 잘 지내면서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에도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다시 타지로 출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이 만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그녀가 늦게 들어오거나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때는 얼굴도 못 본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반년 정도만 같이 있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언니랑 사니깐 밤에도 안심이 된다며 좋아했고 언니가 반값을 내지는 않지만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다며 좀 더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 가면 그녀가 싹싹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았고 딸아이 안전을 생각해서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더 보내고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가 빨리 끝났고 딸에게 일정보다 며칠 일찍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간만에 언니네 가서 자고 오기로 했다며
저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친구네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며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저녁 잘 챙겨 먹고 혼자 푹 쉬라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혼자 집에서 푹 쉴 수 있겠다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못 보던 남자의 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술을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큰딸이 썼던 그녀의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서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썼던 그리고 그녀가 쓰고 있던 침대에 그녀와 웬 남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도 화가 났지만 큰딸이 쓰던 침대에서 딴 남자랑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거리라며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그녀도 그 남자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도 나고 술도 취해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더니 술 먹은 흔적이 치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큰딸 방에서 그녀가 나오더니 쭈뼛쭈뼛거리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둘째가 들어오기 전에 짐을 싸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간만에 남사친을 만나서 술을 먹다가 혼자 집에 있기가 그래서 술 한 잔만 같이 마시고 보내려고 했는데 술김에 처음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말 그대로 남자인 친구이고 이런 일을 한 게 자기도 후회되고 있다며 우리 집에서 그런 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나갔었는데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밖에서 밤을 새다가 집에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남자를 포함해 다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처음이었고 다시는 여자도 데려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갈 데가 없다는데 내쫓는 것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남자를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없던 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딸이 돌아왔고 저도 그녀도 없던 일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용서해준 게 고마웠는지 그날부터는 그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서 사는 것으로 용서를 하기는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날의 모습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이 떠오를 때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위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랑 둘이 있게 되는 날에는 조금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잊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오바를 하는지 저에게 더 싹싹하게 굴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날의 그녀 모습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며칠 쉬고 있을 때였고 그날은 딸이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외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딸도 저와 그녀가 나쁘지 않게 지내는 걸 보기도 했고 설마 아빠가 그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었고 저는 낮에 잠깐 볼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고 그녀는 주말에 일정이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집 앞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 마셨고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좀 더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자며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 캔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워낙 싹싹한 편이라 간만에 둘이 마시는데도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 둘 다 취했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그날의 일을 꺼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같이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그러면서 혹시 그날 어디까지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망하기는 했지만 술도 취했겠다 제가 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사실대로 말했나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마시면 괜히 실수를 할까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 다리에 손을 올려 만지면서 그날 자기를 보고 어땠냐며 좋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고 한동안 어쩔 줄 몰랐지만 솔직히 좋았다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며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저랑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던 저로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이기에 그렇게 들이대는 그녀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제 방으로 옮겼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술자리에서 만났던 제 또래의 아줌마들을 몇 번 아는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를 아는 것은 일생 처음이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젊음이 무기였습니다. 탄력이 있고 탱탱한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경험도 있고 어리기는 하지만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았습니다. 어린 그녀의 피지컬과 경험의 스킬이 더해지니 그녀는 저를 정말 황홀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처음 안게 되었습니다. 처음 안고 나서 다시 안고 싶었지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달아 2번 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에서 그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그녀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도 예뻐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잠에서 깼는지 저를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녀가 술김에 실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그녀는 어젯밤 일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하루 자고 나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번 강하고 화끈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샤워를 하고 집 앞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정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준 제가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씩 이성적인 감정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자기보다 연하였고 그동안 연애도 거의 동갑이나 연하를 만났어서 그동안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해심과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까 생각하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자기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삼겹살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대화 내용에서도 자기에 대한 배려와 호감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는 안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술김에 안기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안기니 기분이 좋았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아서 궁합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그녀를 보니 다시 한번 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후딱 먹고 딸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그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보니 딸이 돌아와 있었고 그녀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며 숙소를 들렀다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며칠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간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집에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 숙소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게 너무 좋다며 일을 하면서도 퇴근해서 저를 만나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안고 나서 그녀 먼저 보내고 저는 몇 시간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원래도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했고 설마 그녀와 제가 이런 관계가 됐다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며칠간 연속으로 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서 그녀를 못 보자 너무나도 애가 탔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사이가 되니 서로 카톡도 하고 전화도 가끔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출장이 끝나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숙소에서 그녀를 안고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 딸에게는 출장이 길어졌다고 하고 제가 며칠 숙소를 잡고 살면서 그녀의 퇴근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한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서까지 그녀를 안고 있습니다. 역시 약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더 좋아하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난 지 벌써 몇 개월째입니다. 하루는 딸이랑 둘이서 한잔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언니를 살게 해줘서 고마운데 조금 불편하지 않냐고 합니다.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불편하기는 하지만 둘 다 괜찮으면 언제까지든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딸은 자기 시집가기 전까지는 언니가 원하면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딸이랑 오래 살다가 시집가서 너무나도 외로웠는데 그녀가 있어서 든든하다며 자기 시집갈 때까지는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딸이 시집을 가게 돼도 언니는 살아도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가 좋고 그녀를 안는 게 좋습니다. 그녀도 지금 만족하고는 있지만 사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솔직히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관계이니 어느 날 그녀가 떠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녀를 안고 싶지만 언젠가는 못 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하게끔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중반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분들 중에서는 저를 욕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어디에라도 풀어놓고 싶어서 많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아이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했고 하나는 아직 미혼이지만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재혼 부부입니다. 남편과 만나기 전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호랍이었습니다. 남편과 우연히 알게 되어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결혼한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고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 아이는 남편이 전부인과 낳은 아이입니다. 둘 다 제 아들이죠. 아이 둘을 독립시키니 적적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 지사에 발령이 나서 저 혼자 살게 되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다들 바쁘더군요.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적적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 몸이 가볍게 느껴져서 좋기는 했지만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더군요. 어느 날 휴대폰을 보다가 휴대폰 어플로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 저는 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또래 남자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남자들은 제가 나이를 밝히면 대화를 중단하더군요. 그러던 중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어 제 아들이 된 둘째보다 어린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제 나이를 알고도 나가지 않고 저와 대화를 하더군요. 그 남자는 제 또래 여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대화를 하겠지 했는데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어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사회초년생인 어린 사람이니까 내 얘기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남자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무슨 얘기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라고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그 남자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며칠간 그 남자와 대화를 했는데 그 남자는 갑자기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남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참 동안 하고 마침 사는 곳이 멀지 않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같은 남자와 만나서 뭘 하겠어. 얘 얘기를 잘 들어줬으니 맛있는구나. 한번 사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남자와 약속 장소로 갔어요. 약속 장소에서 저는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죠. 저와 핸드폰 어플에서 만나 지금까지 대화를 했던 남자는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말이에요. 저는 아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보고 너무 놀랐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이곳에 무슨 일로 왔냐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빙긋 웃으면서 약속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볼일 잘 보고 가라고 나도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저에게 잠시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앉았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저와 그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날 만나기로 한 상대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대화 상대에게 저는 너무 외롭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여자로서 외롭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대화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 대화 내용을 되새겨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경수와 통화를 할 때도 경수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니 저는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저와 통화를 한 것이라 하더군요. 경수가 하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는데 경수는 저에게 많이 외로웠냐고 묻더군요. 경수는 자기 형이 결혼해서 나가 살게 되고 나서 자기도 독립해서 사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엄마 옆에 있으니 안심을 하고 독립을 했지만 아빠도 해외로 나가게 되어 저를 많이 걱정했다 하더라고요. 어플에서 저와 한참 대화를 하다가 경수는
저와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혹시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대화 상대였던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수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를 외롭게 만든 것은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경수는 자기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며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에게 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그런 어플을 통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아들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경수는 오늘 우리 데이트하기로 한 거니까 마음껏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뒹긋 웃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서 저는 경수와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경수도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어 연애할 시간도 없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경수에게 농담으로 젊은 남자가 그런 어플을 통해 나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를 왜 만났을까 하고 말했어요. 경수는 얼굴을 붉히며 웃기만 할 뿐 대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경수에게 한참 젊은 나이에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뻔한 거라고 말했죠. 근데 엄마랑 나이가 같은 여자인데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또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경수의 반응이 재밌어서 저는 계속 장난을 쳤어요. 경수는 그래, 나 여자 나이 안 가린다. 나한테 그렇게 창피를 주고 싶어? 이러더군요. 아, 우리 경수는 나이 많은 여자도 상관없구나. 이런 식으로 저와 경수는 농담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날 경수와 데이트를 하다가 함께 저희 집으로 왔어요. 경수는 몇 달 만에 집에 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경수와 밤 늦게까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경수는 다음날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경수를 위해 저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수와 그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제 마음속 외로움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 들어주고 이해해 주었거든요. 주말이 되어 저는 경수와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날이 어두워졌고 저는 식사를 할 때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였습니다. 경수와 저는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요. 경수는 엄마랑 밤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잘 수 있겠다며 좋아하더군요. 늙은 엄마의 얘기가 재미없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는 경수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저희는 호텔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도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수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저는 경수에게 나이 많은 여자와 만날 생각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이가 한참 많은 여자도 여자로 생각이 드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경수는 나이 많은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죠.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걸 거라고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저에게 한참 어린 남자와 만날 생각까지 한 이유를 묻더군요. 저는 요즘 너무 외로웠는데 대화가 잘 통해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경수는 그럼 그 대화 상대가 자기가 아니었으면
어린 남자와 사귈 생각도 있었던 거냐고 묻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수는 엄마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경수의 그런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경수에게 나이 많은 여자랑 그런 목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냐 물었고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경수는 엄마는 어떤데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경수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어린 남자였지만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도 느낌이 나쁘지 않으면 내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준 남자가 나에게 뭔가를 원한다면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경수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속으로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경수는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경수는 엄마가 외로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수의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경수에게 원하는 것은 뭐든 해도 좋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제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경수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수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어요. 혼자 살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수에게 저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죠. 경수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수도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사귈 여유도 없이 회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경수에게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또래 여자들을 사귀려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해서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요즘 들어 경수가 저와 만났던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 모른 채를 했어요. 저도 가끔 그 어플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화를 할 뿐이었는데 경수는 어떤 생각으로 그 어플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는 경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또래의 여자가 너의 취향이냐고 물었고 경수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 친구 중에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 살며 외롭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어요. 경수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있는데 우리 또래 여자가 취향이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좋다고 하더군요. 경수는 싫다고 했지만 제가 한번 그 친구를 만나보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모시기는 척 제 뜻을 따라 주었습니다. 경수는 제 친구와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저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제 친구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상한 젊은 남자를 소개해줘서 요즘 너무 살만 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고 친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수는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경수와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제 친구도 함께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며 가볍게 얘기하는 경수에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경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는 셋이서 만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셋이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제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여기에 털어놓고 갑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다. 나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 아빠는 조부모님 댁에 가서 살았는데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나 역시 엄마와 특별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 비밀을 써리모에게만 고백해보겠다. 아빠는 부동산 재벌이다. 강의도 하고 계시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을 하셨다고 한다. 시술하기 전 누구의 문제인지 검사를 받아보니 아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려웠다고 들었다. 아빠는 골초였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없어서 나를 입양했다고 한다. 나는 감사하게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부족한 것 없이 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그런데 부모님은 부부싸움 횟수가 많아지고 내가 대학 입시를 보기 몇 달을 앞두고 이혼하셨다. 아빠도 부잣집 아들이지만 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부잣집 딸로 알고 있다. 양가 조부모님이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 덕에 나는 학군지에서 살면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아빠는 이혼 후 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사무실에 출근했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아빠의 지원 덕분에 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내 생일인 2월 말에 외식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빠 또한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모르고 있었다. 아빠의 여동생들은 아빠를 입양한 후에 태어난 것이니 할머니의 친자녀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빠와 할머니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고 그 일은 나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알게 되었다고 했다. 때는 추석이었고 나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데 밤이 되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했다. 엄마는 그때 방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 앞까지 가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다고 했다. 아빠와 할머니는 일을 치르고 있었고 둘은 너무도 익숙해 보였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모자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할머니 댁에 갔다 온 날은 유독 피곤해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엄마는 내색하지 않고 지냈지만 여자로서 수치심이 느껴졌고 참다 못해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고 나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으니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외 지원을 해준 것이었다. 미성년자인 나를 공식적으로 면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머니 집에서 과외를 받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빠와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나에게도 이상한 마음이 생겼다. 내가 잘 클 수 있도록 키워준 엄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를 아들,
이상의 감정으로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오버랩되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 부담 없는 1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철이 없게도 공부하기 싫은 날은 땡땡이를 치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엄마는 그런 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속에 탈이 나지 않는지 걱정하셨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해장국을 끓여주셨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과외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묻은 물기를 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멘무기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내 모습을 본 듯했고 나는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엄마는 얼른 옷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지 말고 가볍게 맥주 마시고 자자고 했다. 엄마는 냉장고에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꺼내와서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오늘따라 술이 땡겼는데 혼자 마시기도 애매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미안하지만 아빠 얘기 좀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고 결혼할 때 문제 없었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안 그래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야 털어놓겠다고 하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부족한 게 없는 신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이유 없이 엄마를 너무 미워하더란다. 특히 아빠 앞에서 말할 때와 엄마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것이 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랑 둘이 얘기할 때 엄마를 그렇게 흘겨봤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와 아빠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할머니가 처음부터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종교가 없었고 사주를 본 적도 없었는데 사주에 둘이 결혼하면 남편이 죽는다고 말을 만들어내서 극심하게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둘의 관계는 이어졌다고 한다. 아빠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자기를 입양한 어머니와 남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가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유독 나를 예뻐하셨다. 그건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적대감을 갖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으면 내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이혼 판단을 내렸을 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엄마는 나의 비애의 동안이었고 군살 없는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말이 이혼녀이지 조금 과장하면 총각과 결혼해도 괜찮은 외모였다. 대학생이 된 후 사실 엄마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있다. 난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큰 고민이었다. 엄마는 점점 술에 취했고 그런데 말야 할머니랑 너희 아빠가 그런 관계인 게 너무 싫었는데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이제 나를 남자로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꼬마였던 내가 어엿한 어른이 되니 부끄럽지만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사실대로 고백해야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갖는 내 마음이 어떤지 털어놨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고 일을 치렀다. 이제 엄마는 내 여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다고 고백했고 엄마는 내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그런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우리는 밤새 한자리에서 같이 잤다. 다음날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엄마하고 어색하게 불렀다. 엄마는 어제 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후회하는 거야? 하고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엄마를 안아주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엄마는 아침을 차려줬고 얼른 학교에 가라고 퇴근했다. 점심시간에 엄마가 생각나 전화를 했다. 엄마는 나에게 보성씨 밥 맛있게 먹었어요? 라며 존댓말을 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했다. 난 그날 저녁에 장미꽃과 안개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갔다. 엄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엄마는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꽃다발을 안겨줬고 엄마는 어서 오세요. 보성씨 하며 인사를 했다.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고 엄마가 준비한 저녁상을 마주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먹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됐다. 우리는 너무 급했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아직 가임기 여성이다. 우리는 엄마의 생리 기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나는 최근에 모아둔 야동을 다 지웠다. 엄마와 사랑을 나누는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엄마는 요즘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와서 매일 같은 사 먹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샀다. 그리고 반지도 샀다.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 집에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내가 선물한 옷을 입고 수줍은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준비한 커플링을 껴드렸다. 엄마는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안아드렸다. 결혼 생활 내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엄마가 나 때문에 웃는다. 그런 엄마를 평생토록 사랑할 생각이다. 내 첫사랑은 외숙모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외숙모는 나의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소해준 첫 여인이었다. 지금부터 외숙모와 있었던 일을 적어보려 한다. 외숙모는 가여운 여자이기도 했다. 외숙모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막내 외삼촌이 뒤늦은 장가를 갔는데 외숙모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 외삼촌은 외숙모에게 반해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외숙모는 외삼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좀 마른 몸에 볼륨도 있는 몸매를 가진 외숙모는 웃을 때 하얀 이가 드러나 보이는 말 그대로 천사였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동생들의 학비를 대기도 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 저런 미니 돈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이 나는 너무도 가슴 아팠다. 나는 대학 입학원서 때문에 서울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마다 외삼촌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외삼촌은 워낙 나를 귀여워해주는 사람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 외숙모도 나를 무척이나 반겨주셨다. 나는 외숙모의 아름다움에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20살짜리 남자가 뭘 하겠는가마는 집안에서 살림하는 젊은 주부의 모습이 참 섹시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다. 집안에서 편한 치마를 입고 맨발로 부엌일을 하시는 외숙모를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를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다. 외숙모는 나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다. 아마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은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부러워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외숙모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외숙모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축하를 해주셨는데 나는 아름다운 외숙모의 축하가 어느
누구의 축하보다도 더 고마웠다. 나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의 하숙집을 알아보았는데 외삼촌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삼촌이 사는데 하숙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욕할 일이라고 하며 외삼촌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고 한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면 외삼촌보다도 외숙모가 힘들 것이란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 외삼촌이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던 배경에는 외숙모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는 결국 외삼촌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엄마는 외숙모에게 소리까지 질러가며 하숙비를 받으라 했고 외숙모는 마지못해 엄마로부터 하숙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과는 여학생의 비율이 커서 나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했다.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나를 보고 외숙모는 많이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외숙모는 대학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궁금해했다. 나는 외숙모에게 나의 대학 생활에 대해 전부 말해주었다. 1학년 때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외숙모와 비슷한 분위기를 품기는 여자를 사귀게 되었다. 아마도 외숙모는 내 마음속 연인이었던 것 같다. 외숙모에게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지만 나는 그녀를 외숙모라 생각하고 사귀었다. 여자친구는 외숙모를 닮은 만큼 미모가 뛰어났다. 알고 보니 해픈 여자의 전형이었다. 순수함의 가면을 쓰고 남자들을 후리고 다니는 여자 선배. 동기할 것 없이 그녀는 숱한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 결국 나는 그녀가 남자 둘과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다.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왔는데 문을 열어준 것은 외숙모였다. 내 표정을 살핀 외숙모는 나의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도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남녀가 사귄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를 볼 때면 항상 외숙모를 떠올렸는데 그녀의 모습은 외숙모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심호흡을 해도 가쁜 숨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외숙모가 조용히 내 방에 들어와 외삼촌 오늘 못 들어온대. 외숙모는 외삼촌 얘기를 꺼내며 나에게 말을 붙이려고 했다. 나는 외숙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긴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외숙모의 모습은 여자친구를 잊게 만들고 얘 가슴을 뛰게 했다. 외숙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외숙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외숙모는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랬어, 괜찮아? 간단한 외숙모의 질문에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외숙모는 어린아이처럼 우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나를 안아주셨다. 외숙모의 품이 느껴졌다. 온기와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점점 뭔가 모를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숙모 오늘 우리 같이 자면 안 돼요? 나는 너무나도 놀랐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 말을 어떻게 주워 담아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왜 숙모는 같이 자는 건 대신 숙모가 잘 때까지 옆에 있어 줄게. 나는 침대에 누웠고 외숙모는 나의 눈물 자국을 지워주셨다. 그 부드러운 손으로 내 얼굴을 연신 훔쳐내셨다. 다음날 아침에 외숙모가 차려준 아침밥을 맛있게 먹으며 외숙모를 쳐다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지만 외숙모는 약간 어색한 몸짓을 보이고 있었다. 말없이 밥을 먹다가 외숙모와 나는 서로 쳐다보고 시선을 돌리고를 반복하다가 내가 먼저 외숙모에게 말을 걸었다. 숙모,
어제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죄송해요. 외숙모는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며 하얀 니를 드러냈다. 숙모의 그 미소였다. 나는 결혼하게 되면 외숙모 같은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학교에 가서도 온통 외숙모 생각뿐이었다. 외숙모의 미소, 찡그림, 미간의 주름 등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여자친구는 나에게 왜 연락을 안 받았냐고 물었지만 나는 쓴웃음으로 답했다. 여자친구는 뭔가를 느꼈는지 나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외숙모와는 달랐다. 외숙모는 내 표정만 보고도 내 감정 상태를 알았다. 궁금해서 참지 못했다. 그래서 내 방에 와서 내 마음이 왜 안 좋은지를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여자친구는 이런 점에서 외숙모와 많이 달랐다. 그래도 여자친구의 배신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하철에서 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며 또 한숨이 나왔다. 외숙모는 내 표정을 보며 약간 근심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제 오니 오늘 학교에서 괜찮았어. 하고 물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주체하지 못하고 외숙모를 꽉 안았다. 아이 왜 이래? 지금 삼촌 있단 말이야. 분명 삼촌이 있다고 했다. 삼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었다. 나는 가슴이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다. 외삼촌은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출근을 해야 한다고 외숙모가 알려주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전해주며 외숙모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미소 지었다. 외숙모의 미소에 나는 의미를 부여했다. 외삼촌이 밤에 일을 하러 나간다는 사실에 외숙모도 달뜬 것이라 믿고 싶었다. 외삼촌은 저녁을 먹고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출근했다. 외삼촌이 나가자마자 나는 외숙모를 안고 안방 침실로 갔다. 외숙모는 잠시 놓아달라고 사정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나는 거실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됐어. 들어와 하는 외숙모의 말에 거칠게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외삼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모두 이어져 있었다. 방으로 들어간 나에게 외숙모는 삼촌한테 미안하잖아. 이걸 다 치우고 해야 그런 외숙모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또한 외삼촌에 대한 묘한 질투심도 느껴졌다. 사실 외삼촌은 외숙모를 많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날 외숙모와 나는 밤을 새워가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벽녘에 외숙모는 퀭한 얼굴이 되어버렸고 나는 외숙모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외숙모는 좀 아프고 힘들지만 조카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말하며 이간에 주름을 지어 보였다. 외삼촌이 밤에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외숙모와 낮거리를 하며 보냈고 외삼촌이 낮에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밤을 함께 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보이던 외숙모였지만 점점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는 것을 보며 외숙모는 요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숙모와 정상적인 관계만으로도 설레임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 짙은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숙모는 부끄러워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응해주었다. 숙모는 아기를 갖기 위해 나와의 관계를 멈추자고 했다. 나는 흔쾌히 외숙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외숙모는 나에게 다른 방법으로 봉사해 주었다. 드디어 외숙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외삼촌이 밖에서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외삼촌은 언젠가부터 귀가가 늦어졌고 여자의 체취를 풍기고 있었다. 외숙모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인상 한번 쓰시고 말았다. 외숙모는 자신의 임신 때문에 외삼촌이
일시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안일에 더욱 열심이었다. 그리고 외숙모는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삼촌을 탓할 수 없다고 했다. 외숙모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음에도 집안 형편상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여자였다. 항상 대학을 나온 여자들의 자유분방함을 부러워하셨고 나의 대학 생활을 늘 궁금해하며 한숨을 쉬곤 했는데 대학의 동경심이었던 것 같다. 외숙모는 임신 때문에 나와 관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진지한 표정으로 외숙모에게 말을 했다. 외숙모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자 외숙모는 그럼 살살해야 해 라고 말하며 응해 주었다. 점점 배가 불러오자 외숙모는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요구할 때마다 응해 주었다. 아이를 낳은 후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은 안전하다고 하며 나를 잘 받아주는 외숙모를 점점 더 깊게 사랑하게 되었다.